XSKA KBS 1라디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2부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상황실로 이어갑니다. 3월 26일 목요일 코로나19 확진자는 어제보다 104명이 늘었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 국내 입국 시 검역 과정에서 확진된 사람은 모두 30명. 맞네요. 정부는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자가격리를 더 철저히 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입국자 중에 2주일 자가격리를 위반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발 조치하고 외국인이라면 강제 출국시키겠다.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내놨습니다. 해외 유입 잡고 집단 감염 잡고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잘 지키면서 코로나19 잡읍시다. 코로나 시대의 사랑이 꽃피는 집콕생활 여러분의 사연 살펴보겠습니다. 0419님 여기는 대구입니다. 막 피는 꽃잎들 떨어질까봐 그런가 비도 조심조심 내리네요. 네. 기자님처럼 자중자애하면서 내리나 봅니다. 그런가요? 어찌됐건 부디 안전하게 4월 6일에 개학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네,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희정님 주디 오늘 고발하고 싶은 게 있어요. 고발하면 이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건 전문입니다. 그렇게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독려하는 이 마당에 남편의 회사는 하루가 멀다 하고 회식입니다. 이제까지는 별말 안 했는데 정말 폭발하겠습니다. 이거는 폭발해야 되는 일입니다. 남편분 회사 알려주시면 그럼 제가 전화해 볼게요. 사장님한테 부장님한테 회식하는 거 맞냐고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어떻게 되냐고 제가 물어볼게요. 직접 해드리겠습니다.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래 고발하십시오. 네. K77905925님 요즘 TV 보면서 저렇게 하면 감염될 텐데 하고 중얼중얼 거리고 볼 때가 많아요. 위생 기준 새롭게 정립돼야 합니다. 정립돼 버렸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저희가 위생관념 개념 이런 거 별로 없었어요. 저는 화장실에서 손 안 닦고 나가시는 손 안 씻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사회 유명인들, 정치인들 손 안 씻는 사람 많습니다. 화장실에서 일 보고 그때마다 저 사람 내가 알려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 코로나 시대를 계기로 좀 손도 잘 씻고 그리고 위생에 대한 개념도 조금 재정립해야 됩니다. 네, 그러자고요 우리가. 1716님 두 아들이 지난 12월과 올해 1월에 군에 입대를 했는데 어이구 코로나19로 훈련소 수료식도 취소되어 얼굴도 못 보고 휴가도 면회도 다 금지라 유유. 작은 아들은 얼마 전 마스크 생산 지원도 나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보고 싶지만 빨리 상황이 정리되어 더 기쁘게 만나야 되겠죠. 비대위 늘 잘 듣고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군에 입대했는데 입대해서 군 내에서 격리돼서 부모님을 못 만나는 이 아픔과 슬픔에 대해서는 미처 헤아려 보지도 못했습니다. 빨리 코로나를 잡고 아들들 사랑하는 아들 얼굴 보기를 제가 기대하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1712님 아까 그 회사 우리 제부 회사인 듯 그래요? 됐네. 어디예요? 일러주십시오. 일단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정한나 씨.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 하루 동안 104명 늘어 9,24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검역 과정에서 30명의 확진자가 확인됐습니다. 코스피가 한국은행의 양적 완화 선언과 미국 상원의 대규모 경기 부양안 통과 등 호재에도 불구하고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거래액은 코스닥 시장 개장 이래 하루 최대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청와대는 정우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오늘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경험과 정보를 국제사회와 공유하면서 세계적 방역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현재 상황을 전례 없는 새로운 위기로 규정하고 과감하고 전면적인 재정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경제대응 방안으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밝힌 40조 원 국민채권 발행 제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유입 관련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해외 입국자가 자가격리 중에 무단 이탈했을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금융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 당분간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접수를 오는 3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당신의 저녁은 예전 같진 않겠지만 계속 똑똑해진다. 쏙 인터뷰. 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각 당에서 공천이 이제서야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 최고위 어젯밤까지 치열한 공천 막판에 뒤집기에 또 뒤집기가 있었습니다. 민경욱 의원이 그 주인공이었는데요. 두 번이나 공천 번복, 당 안팎으로 굉장히 소란스러웠습니다. 미래통합당 최고위에서는 어떤 일이 생겼는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조경태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조경태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잘 계십니까? 아, 네네네. 네. 부산시당 공동위원장이세요? 미래통합당에? 네네. 네. 그렇습니다. 의원님 지역구는 안 물어볼게요. 당선되고 싶으면 조경태처럼 해라. 이렇게 선거를 잘하는 걸로 조경태 의원이 좀 유명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십니다. 네. 지역은 안 물어보는데 부산 민심은 어떻습니까? 지금 부산 민심은 사실 지난 지방선거 때까지는 그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선거 결과에도 잘 나타나 있고요. 근데 이제 지금 지방선거 이후에 지금까지의 그 과정을 쭉 보면은 부산 경제가 거의 무너지다시피 하다 보니까 부산 민심이 굉장히 좀 많이 이반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부산 경제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요, 의원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사실은 이제 경제가 많이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특히 부산은 시장부터 구청장까지 상당수가 그 당시에 민주당이죠, 지금 됐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 경제는 그 체감되는 경제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아마 이게 이번 총선의 그 민심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의원님한테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난 총선에서 부산에서 민주당 의원이 몇 명이었죠? 그리고 미래통합당 의원이 몇 명이었죠? 그 당시에 아마도 그 보궐선거까지 포함하면 6석이 아마 더불어민주당에 현역 의원이 지금 계시고요. 그 나머지는 이제 지금 미래통합당에 아마 의원들. 이번에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시다시피 부산이 좀 독특한 그 지역입니다. 부산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하나의 선거구라고 보고 있거든요. 따라서 어떤 한쪽에서의 개인 플레이는 있을 수가 있지만 사실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선거구로 보고 저희들이 그 전략을 수립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들은 그동안에 좀 많이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해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책 분야나 공약적인 부분에서 좀 더 다듬어서 부산 시민들께 좀 더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지역에서 가장 소통을 잘한다는 의원님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이번에 부산 지역에서 몇 석 얻을 것 같습니까? 아, 나머지는 통합당이 거의 질문이신데요. 통합당이 많이 얻겠죠.
저희가 봤을 때는 이번에는 뭐 개인적인 인물들을 가지고 논하기보다는 이번에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그 심판론이 네. 좀 더 우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전 지역에 대해서. 네.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에 물론 뭐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부산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부산의 민심을 들어보면은 크게 부산을 변화시키는데 노력한 게 없다. 자, 그래서 몇 석이요? 몇 석? 네네. 그래서 의석수로 따져보면은 네. 그래서 저희 장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몇 석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네. 뭐 지금 여야 후보들이 다 뛰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야박하게 들릴 수 있어서. 알겠습니다. 예. 아니, 의원님 민주당 계실 때는 문재인 대통령 계속 비판하고 계속해서 하더니 통합당 가시더니 좀 안 하나 했더니 선거철이니까 또 하시네요. 네.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민심을 전해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네.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자, 예. 민경욱 의원 얘기 좀 해보겠는데 이거 불사조도 아니고요. 죽었다 살아나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사실은 이 지역은 경선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경선 전에도 뭐 단수 공천했다가 예. 이제 본선 경쟁력을 좀 강화하는 그런 부분 목소리가 많이 있어가지고 예. 두 후보가 경선을 했었는데 네. 이 경선이 민경욱 후보가 이겼습니다만은 또 민경욱 후보에 대한 뭐 몇 가지 예. 또 의혹이 제기됨으로써 네, 선거법 관련돼서 문제도 있었고요. 네, 제가 네. 보기에는 뭐 하여튼 최고위에서 판단했을 때 이게 예. 그렇게 엄중한 부분이냐라는 그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예. 그래서 후보 박탈까지는 좀 아니지 않느냐 해서 어제 또 극적으로 또 공천이 아마 된 걸로 이렇게 번복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가 또 죽었다가 어제 번복이 돼서 살았는데요. 이거 황교안 대표의 입김이다 이렇게 뭐 상대 후보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대 후보에서는 그 황교안 대표가 계속해서 민경욱 의원 공천해라 이렇게 그 공관위에다가 지시를 내렸다 이런 주장도 하고요. 아마도 뭐 상대방 쪽에서는 또 그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근데 제가 공관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공관위 사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뭐 황 대표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은 네. 적극적으로 누구를 하라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 조경태 의원님이 솔직하고 이렇게 네. 솔직한 분으로 유명한데 선거철 되니까 또 조심스럽네요. 제가 역시도 네. 최고위원이지만은 네. 민경욱 의원을 뭐 이렇게 위해서 뭘 좀 해달라고 요청받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까? 아, 불사조 갖고 지금 두 번 죽었다 살았는데, 민경욱 의원이 미래통합당에서 그렇게 중요한 인물입니까? 언론계에서는 그렇게 뭐 이렇게 인정받은 분은 아니시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분이든 간에 네. 저는 본선 경쟁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후보든 지금 상대 정당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상대 후보와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후보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예. 거기에 부합될 수 있는 우리가 객관적인 이 평가 기준은 여론조사입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대체적으로 국민 여론조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지역의 유권자로부터 제대로 좀 객관적인 판단을 가지고 그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은 또 공관위에서 예. 부분을 또 경선 지역으로 해서 민 후보가 우세하다 해가지고 그 공천을 받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뭐 여론조사도 있고 뭐 여러 틀도 있는데 이번에는 미래통합당에서 원칙을 약간 좀 벗어나지 않았나 그런 국민들의 지적이 있어서 계속 이 문제가 좋은 지적이고요. 예. 뭐 공천 과정을 보면은 뭐 미래통합당도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많이 노출되고요. 또한 더불어민주당 역시도 뭐 저는 그 유사한 경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네. 부분에서 여야가 좀 이런 부분은 좀 많이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정치권에서 재난 기본소득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특별히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포퓰리즘이다 이런 얘기도 좀 있는데요. 뭐 미래통합당에서는 포퓰리즘이다 이런 비판이 높은 것도 사실이고요. 아니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우리 당이 좀 전향적으로 고민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최근에 자본주의 신봉론자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마저도 네. 기본소득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희들이 환화로 계산하니까 1인당 한 150만 원 정도입니다. 네네. 150만 원을 다 준다고 했죠. 1인당. 네, 그렇습니다. 전 국민들한테. 네. 물론 고소득자는 이제 뺍니다. 예. 고소득자는 빼고 10만 달러 이상인 소득자들은 빼더라고요. 연소득.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도 저는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저희들하고 우리 대한민국하고 미국이 보니까 GDP 차이가 1인당 GDP 차이가 한 2배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예. 미국이 한 62,500불, 우리나라가 32,000불 정도 되잖아요. 네. 자, 그래 따지면은 미국이 한 150만 원 정도 1인당 그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경제 사정을 좀 여건을 봤을 때 한 80만 원 정도. 네. 1인당 80만 원 정도의 재난 기본소득은 저는 지급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우리 야당이 이런 부분에서는 여당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을 위하는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 국민한테 조건 없이 한 80만 원 주자. 굉장히 전향적인 입장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정부에서는 그 기업에다가 이제 투자하자 네. 이런 이야기, 100조를 긴급 투자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일반 기초단체에서는 한 10만 원 주는 그런 기초단체도 광역 시가 있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이걸 좀 넘어서서 중앙정부가 한 80만 원 정도, 80만 원의 그 논리적 근거는 그 미국의 그 소득 수준을 좀 가져다가 한 80만 원 정도가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가 대한민국이 좀 감당할 수 있는 저는 그 정도의 액수다, 금액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요. 네, 의원님 이렇게 전향적인 얘기하면 당에서 뭐라고 안 할까요? 괜찮습니까? 네. 저는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좀 바른 소리는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하셔야죠. 네. 그래서 저는 이걸 재난 기본소득은 좀 더 우리 여야가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지금 국민들이 그 삶이 매우 지금 어떤 정상적인 어떤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매우 어려운 이런 여건을 우리가 잘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재난 기본 소득은 반드시 실현이 돼야 된다. 물론 고소득자는 미국처럼 이제 빼고요. 네네. 일반 우리 서민들과 중산층에게는 이런 그 전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재난 기본 소득은 저는 반드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황교안 대표도 40조 원 국채를 발행하자 이런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 내용 뭐죠?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지금 황교안 대표께서 일부 우리 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 피해 입은 소상공인 기업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지원하자는 거거든요. 예. 여기에는 혜택 보는 분들이 한 400만 명쯤 됩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인구가 한 520만 명이니까 한 10분의 1이 좀 채 안 되지 않습니까? 네. 5,200만 명. 네. 피해 입은 소상공인 또 중소기업도 저는 당연히 지원해야 됩니다만은 저는 우리 일반 국민들한테도 저는 재난 기본 소득 이 부분이 적극적으로 저는 논의돼야 된다 하는 입장입니다. 네, 의원님 제가 짧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짧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짧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김종인 전 대표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모셨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또 때로는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또 가장 빠르다는 또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정말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행스럽다. 저는 꾸준히 김종인 전 대표님을 좀 모셔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거든요. 네. 부산 금정은 어떻게 됐죠? 금정이면 이제 부산시당 선대위원장에서 여쭤보는 건데 마지막에 공천이 어떻게 됐습니까? 보면은 좀 논란이 있었던 지역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논란이 있었죠. 위해서 경선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그 여론조사를 통해서 가장 강력한 후보를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선출하자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의 논점에서 봤을 때 아마 곧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여론조사 방식으로 지금 이게 치러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후보가 저는 검정구의 후보가 돼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 문재인 대통령 비판을 가장 열심히 하시는 분이기도 한데 잘 아시는 분이기도 하고요. 코로나19 대응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재인 정부가 잘하고 있죠. 제가 좀 더 직설적인 표현하면은 네. 그 문재인 정부도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만 열심히 하고 저는 있습니까? 이 극복을 하고 있는 분들은 우리 IMF 건모기를 했던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예,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스스로 어떤 그 자제하고 외출을 자제하고 또 방역에 애쓰는 모습을 제가 많이 보고 있거든요. 네, 네. 또한 그 우리나라의 그 의료진 여러분들, 네. 또 지방자치에 있는 또 일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정말 피나는 지금 노력을 해주고 계시는 점에 대해서 너무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들을까요? 지금까지 조경태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KBS 1라디오 오후 5시 5분부터 7시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쏙닥. 오늘 비대위 기자실에선 과연 어떤 소리가 날까요? 들어보시죠.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비데이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아주경제 사회부장 장용진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지내세요? 정신이 없죠. 요즘은 글쎄 재판이 조용한 듯하면서도 계속해서 한 건씩 있기 때문에 정말 정신없이 지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재판이 한동안 안 열렸어요. 안 열렸죠. 이제 열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막 열리기 시작했고 이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재판도 지난주에 있었고 그다음에 예. 정경심 교수는 한 주에 한 2번 정도씩 꼬박꼬박 열리고 있고요. 지금 이러면서 재판이 계속되고 있죠. 예,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어제 재판이 열렸는데 이 어제도 어제 있었어요. 재판에서 네. 아주 뭐 충격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어떤요? 뭐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 가장 유력한 증인 두 사람이 일단 나와서 증인을 했습니다. 네. 네, 그중에 한 사람이 동양대 행정처 차장이라고 하는 정모 씨하고요. 네. 그다음에 정경심 교수의 조교 김모 씨가 나와서 증언했습니다. 일단 어제 기사에는 조교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 머리 기사만 보면 컴퓨터를 켰더니 열어봤더니 조국 파일 빠방 이렇게 나죠. 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뒤에 얘기거든요, 사실은. 네, 네. 네. 이게 뭐냐면은 그 검찰이 정경심 교수와 관련해서 모두 5건의 컴퓨터를 압수를 해갔어요. 예. 근데 그 중에서 증거라고 할 만한 게 나온 거는 딱 한 건이었어요. 이게 5개 컴퓨터 중에. 쓸만한 증거라고 나온 게 예. 특히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표창증과 관련된 증거가 나온 건 딱 한 건밖에 없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가장 핵심이겠죠. 네. 그것이 어디서 나왔냐면 동양대의 강사 휴게실에 있던 PC에서 나왔어요. 예. 근데 문제는 이 강사 휴게실에서 나온 PC가 압수수색 영장에선 제외돼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그냥 가져갔습니까? 가져가면 안 되는 거고 예. 사실 이거는 소유자한테 임의 제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임의 제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 물건인 걸로 지금 나중에 확인이 되고 있는데 나중에 확인됐더라도 그러면 이게 서증 조사할 때 증거 네. 조사할 때 이걸 증거로 채택 안 할 수도 있겠네요. 네, 바로 지금 그 상황인 거죠. 진짜요? 예, 지금 바로 그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정경심 교수한테 임의 제출하세요가 한 게 아니라 예. 조교한테 네가 임의 제출해라고 한 거예요. 재판은요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특별해가지고요 양측 피고인 측하고 검사 측에서 둘 다 증인을 공동으로 채택하고요 증거도 같이 채택합니다. 이거 증거로 쓰자. 그거를 판사가 증거로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도 못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컴퓨터 5대 중에 한 대가 중요한 컴퓨터인데 그 한 대마저도 증거로 못 쓸 수도 있네요. 못 쓰는 거죠. 심지어 어제 나온 증언에 따르면은 임의 제출을 위한 진술서를 쓰라고 하면서 불러주는 대로 받아 써라. 라고 했다는 거죠. 검사가 그러니까 증인 불러다가 네. 참고인 불러다가 야 검사가 내가 불러줄게
불러주는 대로 써 이렇게 했다고요? 그렇죠. 그 말을 증인이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판사가 너무 황당하니까 예. 그 말 다시 한번 해보라고 다시 여러 차례 물어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김조교가 약간 짜증을 내면서 사실 나는 그때 쓰고 싶지 않았다. 아 다르고 어 다른 거 아니냐. 네. 그런데 쓰라고 하더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썼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달리 말하자면은 증거물이 될 만한 걸 뺏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조교의 지금 증언과 조교와 관련된 증거를 재판에서 채택하지 않을 수 있네요. 자, 예. 근데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이 PC 안에 뭐가 들었는지 정경심 교수도 잘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PC 안에서 나왔다면서 검찰이 막 이런저런 막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했는데 자기가 생각할 땐 그런 자료는 없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나 좀 봐야겠다. 나도 내가 설명을 해야 되니까 좀 보여달라라고 예. 하니까 검찰이 지금까지 이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질 않았던 거예요. 그래놓고 재판에서 그냥 들이밀었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래서 증거 복사도 안 해줬고 증거도 그렇죠. 목록도 안 예. 내주고 그랬던 이유가 여기에 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주 기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내가 내 컴퓨터에 있는 내용도 이게 언제 만들어졌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세히 보고 난 다음에 이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던 거다라고 설명을 해줘야지 네. 알게 되는데 그냥 뜻 갖고 와가지고 이거 있었어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변호인 측에서는 아니 좀 우리도 설명을 하게 좀 자료를 주시오라고 했는데 안 주니까 변호인 측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극약 처방을 내린 겁니다. 아 그래? 그럼 우리 통째로 위법 수집 증거니까 증거 능력 인정 안 해버릴 거야. 그렇죠. 예, 바로 지금 그 단계에 와 있는 거죠. 검찰이 수사를 할 때 뭐 여러 번의 압수수색, 대규모 수사진 그래서 수사를 과하게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뭐 사소한 일을 더 과하게 한다.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보여주는 거는 절차와 행위 다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한테 우리가 그걸 가져왔는데 나중에라도 사후에라도 이미 제출하는 거 동의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거든요. 예, 보통 그렇게 하죠. 검찰 조사 때 이거 증거 목록에 저희가 뭐 가져온 압수수색 목록에는 빠졌는데 해주세요. 그럼 다 사인합니다. 다 해주죠. 근데 그렇게도 안 했던 이유는 뭐냐면 꼭 이 증거물을 숨기고 싶었던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냐라고 의심해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결정적 증거와 증인이 나왔는데 증인은 부인하고 있고 네. 증거는 또 증거 목록에 포함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그 증거물을 또 법정에서 현출을 한다 그러잖아요. 제출을 해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 제출도 안 하고 있어요. 이런 게 있어라고 언론 플레이만 하고 있었어요. 네, 카르마 국뽕님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검사가 형사소송법을 어디로 배운 거죠? 그러게요. 제가 기자지만 법조인으로 피고인으로 살고 있는데 제 피고인보다 못한 지금 형사소송법 재판받는 법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다른 뉴스는요? 네. 지난주에 뭐 상당히 재밌는 기사가 많이 났어요. 지난주 주말쯤에. 네. 자, 법원이 조국 내사설을 부인했다. 라는 그런 기사가 막 나왔었어요. 지난번에도 잠깐 짚어주셨는데. 네. 근데 이 부분이 뭐냐면은 이게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변호인 측이 모두 44건의 그 증거를 좀 복사해 달라고 했는데 예. 이거를 법원에서 기각을 해버렸어요. 예. 근데 그 기각하자마자 바로 나온 기사가 이런 내용이에요. 법원에서 조국 내사설을 부인했다. 예. 이 기사를 보자마자 법원 관계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참 재밌습니다. 법정에도 안 들어오시더니 법리도 모르고 기사 쓰신 것 같다. 예. 야,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거는 44건 중에 공개할 만한 게 그리 없더라라는 판단일 거지 이게 뭐 내사가 있었다 없었다 이걸 인정했다 부인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왜 이런 기사가 나갔는지 모르겠다. 예. 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보기에 따라서는 이 증거 목록을 복사 안 해준 것이 조국 내사설을 더 강화할 수도 있는 해석이 또 가능해요. 사실은 보면은 네. 이게 뭐냐면은 또 복사해 주세요라고 하니까 검찰이 못 해주겠다. 왜 못 해주느냐? 이거는 고소고발 사건이 아니라 인지 사건인데 이건 전부 다 고소고발장뿐이라서 우리 못 해주겠다고 한 거였거든요. 예,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 그랬는데 이게 이게 법원에서 이걸 복사를 안 해줬다는 거는 그래 보니까 고소고발장 맞는 것 같고요. 인지사건도 맞는 것 같아요라고 판단했으니까 안 해준 걸 수도 있거든요. 이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자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적어도 기사를 그런 식으로 법원이 조국 내사설을 부인했다라고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아, 네. 여기까지 들을까요? 지금까지 기자들의 수다 아주경제 사회부장 장용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로 가겠습니다. 김은아 씨. 네, 퇴근 정체가 빠르게 늘고 일부 지역에서는 비도 내리고 있는 만큼 안전운전, 배려운전 해주셔야겠는데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영남권 양산 졸음쉼터 갓길에서는 화물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 주의하셔야겠고요. 구서 일대 1km 구간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이전에 수도권에서는 반포에서 서초 사이에 있던 고장난 차는 치워졌지만 한남에서 서초까지 정체가 더 심해졌고요. 다시 신갈분기점에서 수원까지 제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반대 서울 방향 기흥동탄에서 수원, 서울요금소에서 판교분기점 진출로, 또 양재부근에서 반포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용인서울고속도로 서울 방향 흥덕나들목에서 서수지나들목 사이와 고기분기점에서 서판교나들목까지 정체고요. 용인 방향은 서판교나들목에서 고기분기점까지 막힙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 대저분기점에서 삼라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당신의 퇴근길, 야근길, 학교길, 정처 없이 걷는 길, 그 모든 길에 변함없이 함께합니다. KBS 1라디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여기도 뉴스 저기도 뉴스 빡빡한 시사 뉴스 속에서 가슴이 답답할 때 뇌 휴식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한 주에 한 권 맛있는 책을 만난다. 책의 맛. 정선태 국민대학교 글로벌 인문지역대학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갑수 평론가님은 오고 계십니다. 김갑수 평론가님이 말이 많으세요. 다 좋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선태 선생님이 안 오시는 동안 빨리 해주세요. 우리 시사 방송의 인문학의 품격을 마구마구 더해주는 시간입니다. 오늘 책의 맛의 그 주인공은 도올 선생의 나는 예수입니다입니다. 네, 어떤 책이죠? 네, 이 나는 예수입니다는 도올 선생이 오랫동안 그 연구해 오신 마가복음 강해 뭐 이렇게 두툼한 책도 있죠. 네. 이 마가복음 강해를 토대로 해서 예수의 그 살아있는 삶을 그대로 펼쳐 보여주는 마가복음의 시대로 돌아가서 다시 예수가 누구인지 한번 묻고 대답할 때가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쓴 아주 흥미진진한 책입니다. 책의 형식이 나는 예수야. 그래서 네. 예수가 얘기를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어떻게 살았어요? 사실 그 동네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 소문이나 과장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가 서서히 자기의 출생과 일생을 설명해 나갑니다. 네. 김갑수 선생님. 예. 뛰어들어가고. 네. 그럼 잠깐 계세요. 아니야, 그냥 이 책에 대해서 읽다 보면 돼요. 하고 싶은 말이 막 생각날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근데 네. 그 도올 김영옥 선생의 저서에 의하면 예수는 그 교회를 진 적이 없어요. 네. 교회를 진 적도 없고요. 교회 천당을 말한 적도 없습니다. 교회 조직을 만들어서 막 돈을 내라고 한 적이 없어요. 돈을 거둔 적이 없어요. 네. 나를 따르면 죽어서 천당 간다고 한 적도 없고. 그렇죠. 나를 믿으면 갑자기 부자가 된다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네. 부동산 투기가 아니니까. 예. 다시 말해서 이 책의 요지를 따라 들어가면 예수를 믿거나 기독교 신앙을 갖는 거하고 교회를 다니는 건 별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주 먼 훗날에 이 예수를 이렇게 활용해서 조직을 만들거나 그 조직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필요에 의한 것이지 교회를 나가는 것이 신앙과 관계가 없다라는 게 이 책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읽히는 겁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예배를 봐야 된다, 교회에 나와야 된다고 그렇게 목사님들이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마키 7165님.
김갑수 선생님 오시다마자 말한다에 한 표. 딩동댕입니다. 네. 정선태 선생님. 네, 뭐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 성서를 인류의 가장 그 소중한 자산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서를 여러 맥락에서 읽곤 하는데 물론 신앙을 가진 사람 중에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도 있죠. 네. 뭐 불교든 뭐 기독교든 뭐 또 다른 종교든. 근데 동시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상식이나 이성 또는 그 기본적인 이 과학적인 수준에 기대지 않을 때는 얼마나 독단적이고 폐쇄적일 수 있는가를 이 책을 읽으면서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처음으로 돌아가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책의 강조점이 바로 그겁니다. 이 4대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것으로 알려진 마가복음서를 통해서 처음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생각으로 돌아가서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돌이켜보자는 거예요. 마가복음이 처음 쓰여졌고 그리고 네. 가장 또 조금 확대 해석 이런 게 좀 그럼요. 가장 뭐 덜한 맞습니다. 그런 편한 곳이 뭐 나자렛이 아니고 베들레헴으로 만들어진 것도 네. 전부 다 이제 문학적 상상 속에 품위를 높이기 위한 거라는 건데 네. 그 김영호 교수 얘기대로 하자면 이거는 훌륭한 문학서죠. 네. 근데 이걸 액면 그대로 무리를 걸었고 떡으로 5,000명 먹였고 뭐 이런 얘기를 믿어야 되는 게 신앙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이상한 도구만 건데 네. 한국 기독교에서는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목사가 말하는 대로 믿어라라는 굉장히 아주 독특한 한국 기독교. 그래서 네. 기독교가 아니라 그냥 종파가 다른 한국 기독교 아닌가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김영옥 교수가 이 나는 예수입니다 책을 통해서 보는 거는 예수라는 게 그 중동 신화에 이렇게 만들어진 인물은 아니고 실제 존재했었다고 이 사람은 믿는 것 같아요. 네. 예수라는 인물이 사실적으로 존재했는데 네, 역사적 예수죠. 예, 그 사실로 존재했던 사람이 사후에 아주 오래 후에 기록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문학적으로 많이 채색되고 신화적으로 꾸며진 사실을 2000년이 지난 그것도 극동의 한국인들이 받아들일 때 목사라는 존재를 통해서 매우 편의적이고 자의적으로 재해석돼 갖고 네. 교회 많이 나오게 하고 헌금을 많이 내게 하고 네. 그것도 지속적으로 여러 명목으로 걷게 하는 그런 데 활용하는 예수라면 이건 예수를 잘못 본 거다. 네. 이런 취지를 읽히는 거죠. 네, 그 신약 성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그 바울 서신들인데요. 네. 바울 서신이 쓰여지고 난 다음에 이 복음서가 쓰여졌다 그러죠. 맨 처음 쓰여진 게 이 마가복음이고 누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 이런 식으로 쓰여졌다고 하는데 이 마가복음이 역사적 예수로서의 그 나사렛 그 예수의 가장 그 순정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루터가 중세 이 가톨릭의 그 부패 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에서 성서로 돌아가라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의 맥락에서도 우리의 이 삶에서도 예수의 첫 모습으로 돌아가는 길목에 이 나는 예수입니다라는 책이 의미 있는 시금석 또는 좌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폴 브라운님, 바울님이네요. 예수는 이 세상 어느 곳에나 계시죠. 이렇게 하셨고 김혜라님은 신앙이 없이 성경을 문학서로 읽는다는 것이 의미가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도 마찬가지인데 네. 저는 좀 삐딱해서 그런지 성경을 읽다가 보면요. 네. 너무 좀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거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잘 안 넘어가요. 못 읽겠어요. 네, 그 얘기를 제가 해드릴 수 있는데 리처드 도킨즈라고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학자가 네. 있어요. 만들어주신. 예. 거길 보면 그분이 이제 이기적 유전자로 유명한 분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옥스퍼드대 교수고 대석학입니다. 네. 그분이 신학자들하고 종교 토론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네, 종교를 막 부정하죠. 계속. 예, 그러면 그 캔터베리 대주교 이런 사람들하고 토론장에서 무슨 질문을 하냐면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조그만 떡으로 5,000명이 먹었는데 배가 부릅니까? 네. 그러니까 리처드 도킨스는 대석학인데 이렇게 수준 낮은 질문을 할 수 있냐고 반발을 한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유치한 질문을 왜 하냐고 종교 쪽에 속한 사람들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리처드 도킨스 입장에 의하면 현대 과학의 상식적인 입장에 서서 그냥 우리의 생각이 작용하는 대로 생각을 해봐라. 네. 그러면 뻔연히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2000년 전에 인지 수준에 맞춰서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수단과 과정으로서 있었던 일종의 종교 활동인데 현대는 현대식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필요한 거지 그걸 맹목적으로 믿는다면 그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 기자도 당장 그러잖아요. 내 상식으로 봤을 때 이상한 거 너무 많은데 그럼 그 상식을 믿는 게 우선이죠. 네, 근데 저도 종종 그걸 오해 아닌 오해를 받습니다. 그 성서를 읽거나 요즘에 그 라디오 드라마처럼 구성한 낭독하는 성서들이 종종 많이 있거든요. 유튜브에 가면은 듣고 있거나 그러면 교회 다니시느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때마다 당혹스럽습니다. 마치 이 성서를 크리스천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생각하면 대단히 위험하죠. 예. 대단히 독선적이죠. 인류 문화유산이죠. 이건 인류의 가장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이 성서를 통하지 않고서는 서양 문화, 서양 문학, 서양 예술들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마치 크리스천이어야 이 기독교에 대한 신앙을 가져야만 성서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사랑님 좋은 목사님이 많으면 좋겠어요. 네, 항상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목사를 너무 따르는 것도 네. 무리라는 얘기죠. 네. 아무튼 저는 목사님들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무신론자 목사도 많으니까. JJ리님 딱 하나. 이분한테는 딱 하나가 더 꽃이 나와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정말 무슨 성경에 몇백 페이지가 필요한가요? 이러면서 이 말이 그 가슴에 와닿는다고 문자 보내신 분이 있습니다. 네, 그 뒤에서 잠깐 언급하려고 했는데요. 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와 함께 예수가 끝없이 강조했던 것은 나눔이죠. 예. 이 오병이어의 기적사라 같은 경우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갈릴리 민중과 함께했던 예수 입장에서 보자면 자기가 가진 아주 조그만 것이라도 함께 나눌 때는 얼마든지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 나눔과 함께 또 하나 극도로 무소유를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예. 이 지팡이만 들고 지팡이를 드는 이유는 뱀을 쫓기 위해서였다고 얘기해요. 신발하고 지팡이만 들고 나머지는 갖지 마라. 뭐 먹을 것이든 뭐든 그중에 특히 강조했던 게 전대를 갖지 말라고 합니다. 제자들에게 전대 착용을 금했어요. 돈을 소유하지 말라는 거죠. 돈을 갖는 순간에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이죠. 네. 그 교회를 짓더라도 이 뚜껑이 없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네. 이 새든 뭐든 다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김영욱 교수의 나는 예수입니다를 통해서 예수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고 이분은 이제 신앙을 부정하는 사람도 아니고 개신교를 오히려 굉장히 이제 아끼는 입장에 서서 쓴 책인데 그런데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은 싫어해요. 뭐 사업상 문제겠죠. 네. 근데 어쨌든 예수의 제자 되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네. 그만큼 자기 헌신과 소유에 대한 욕망을 많이 줄여야 되는데 제가 참 재밌게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요. 테레사 수녀님 아시죠? 돌아가신. 네. 네. 마더 테레사. 네. 마더 테레사는 살아있는 성자였죠. 이 땅에 온 성자였죠. 그런데 그분이 남긴 유언이 있어요. 네. 내가 일생 동안을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자 간구했다. 그런데 끝끝내 그분의 목소리를 그분의 자취를 못 보고 떠나는 게 너무나 슬프고 애석하다라는 게 유언이었어요. 네. 그런데 한국 교회는요. 날이면 날마다 어젯밤에 예수를 영접했다 만났다 얘기를 들었다 계시를 받았던 사람이 넘쳐나요. 계룡산에서 들은 사람도 많고요. 관악산에서도 많이 들어요. 그렇게 쉬운 게 테레사 수녀 같은 사람이 70여 년을 기도를 해서 안 된 일인데 한국은 특별한 거죠. 네. 누구나 어디서나 쉽게 받고 그리고 말씀 잘 따르니까 복 받고 돈 벌었더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더 걱정이에요. 저는요. 네. 뭐 초등학교 때는 교회를 다녔지만 그 이후에는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자가 되고 순복음교회를 다녀서 그 조용기 목사님 취재를 열심히 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의 책을 다 쓰고 제가 죽은 사람을 많이 살렸죠, 조용기 목사가. 그래서 교회가 커졌죠.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요. 네.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은퇴하는데 결정적인 기사를 써서 순복음교회 신자들이 저의 회사에 와서 사탄 기자 물러나라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소망교회를 다녔죠. 이명박 대통령 때문에 오래 다녔었는데 그분들 마지막에 큰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 마지막에는 거의 다 헌금으로 끝납니다. 솔라무님 이 문자 주셨으면 오늘 이 행사 중에 가장 기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무슨 시간이냐고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헌금하는 시간. 목사님들 다 이렇게 끝납니다.
속이 터져 죽겠어요. 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돈돈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맞습니다. 목사님들 이 얘기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한국 기독교의 독특한 면 중에서 딴 거를 아무리 이해한다고 쳐도 예. 끝끝내 안 된 것 중에 뇌리에 남아 있는 게 이게 있는데 그 지금 말씀하신 교회 중에 한 교회에서 이 신앙에서 고백록 이렇게 쭉 발표한 것 중에 있어요. 지금 인터넷에 떠 있는 거 제가 거기서 본 겁니다. 뭐냐면 만약에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과 일본의 외장 고니시 장군이 싸우면 우리 한국인은 누구를 응원해야 될까요? 예. 누구죠? 고니시 육기낙과를 응원해야지. 고니시를 응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왜? 이순신은 예수가 누군지 몰랐고 예. 고니시 장군은 기독교인이었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대단하죠. 교회 다니다가 목사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예수의 삶을 따르는 게 예수를 진정한 믿는 거냐, 아니면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 게 예수를 따르는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참 생각하다가 누가 천당에 갑니까 물어봤더니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천당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물어봤죠. 그럼 조선시대 사람들은 천당에 한 명도 못 갔습니까? 그랬더니 한 명도 못 갔대요. 골똘히 생각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그게 도구마죠.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이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실 텐데 나쁜 사람. 근데 참 한국에 와서 기독교가 변형됐다고 저는 믿어요. 정희경님이 이 문자 보내셨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기독교래요. 저는 기독교인에게 그렇게 들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주장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믿음의 깊이나 넓이를 화폐로 돈으로 잰다는 게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헌금통이 쌓이는 이유가 이 공포, 두려움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 종말이나 천당 이런 얘기인데 이 책에 따르면은 예수는 천당을 얘기한 적이 없고요. 그럼요. 천국은 새로운 질서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메타노이아에 의한 새로운 질서. 이 회개는 생각을 바꾸는 거라 그러죠. 또 하나는 절대 종말을 얘기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여기 이 땅에서 이 갈릴리 민중들과 함께 구현해야 할 곳, 여기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지 어떤 다른 곳에 하늘 저편에 이 세상의 연장으로서의 천당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면서 종말이나 천당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을 자기가 구원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신흥 종교를 만들거나 사교의 무리를 짓거나 혹은 사악한 정치적 집단을 형성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속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선생님 말에 이어서 하나만 읽겠습니다. 저기 275페이지인데요. 예언자의 말을 믿고 환난을 극복한다는 것은 구시대의 가치일 뿐이며 사기꾼들의 희롱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환난 속에서 종말을 믿지 말고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준비하라. 환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한다는 것이 마가의 주장입니다. 종말로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재난에 대한 경고가 있을 뿐이고 네. 환난에 극복이 있을 뿐입니다. 이게 도울 선생이 예수로 빙의해서 이렇게 쓴 말입니다. 네, 그것과 바로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율법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유대교 율법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들의 소굴이라면 뒤집어 엎잖아요. 율법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면서 율법보다 우선하는 게 인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 보셔야 되는데 나에게는 보통 사람의 생존의 요구가 모든 종교적 제식주의에 우선하는 상위 율법입니다. 네. 나는 율법의 준수에 선행하는 민중의 삶을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교회도 종교도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교회나 종교를 위하여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종교적 계율을 빙자하여 인간의 복속을 강요하는 모든 독단은 사기꾼의 폭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조직, 기독교에 사역하는 일종의 여러 가지 직업인들, 이들을 따르는 게 기독교를 믿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 철저히 깨져야만 한국 기독교가 정상화될 것 같고요. 몇 가지 한 두세 가지 한국 기독교의 문제에 대해서 정리하고 싶은 거는 예수는 화려한 성전을 때려 부신 사람이죠. 예. 다시 말해서 끊임없이 건축 헌금 받아서 건물을 키워야 되고 신도를 늘려야 되는 그런 목사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그거는 기독교 길로 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상하게 나를 따르면, 그러니까 교회 여기 와서 열심히 믿으면
이 복 받고 돈 벌고 부자 되고 출세하고 승진한다는 건 무속이에요. 무속신앙. 네.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하는 교회를 다니는 거는 그거는 기독교가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을 택하는 그런 것이 종교의 참뜻이었던 거죠. 두 선생님께서 왜 이 책을 골랐는지 지금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울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신 적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젊은이들이 이 땅의 희망이다. 물론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수를 목사가 얘기하는 듯이 얘기하지 말고 진짜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찾아가라, 이런 얘기였겠죠. 그런데 아무튼 성서 읽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 이 책 읽으면 좀 예수님한테 좀 다가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김영래님, 신을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과 욕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더 무섭습니다. K78444425님, 저는 최소한 성경적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 많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네. 그리고 그런 성도와 교육자 많습니다. 폄훼하지 마십시오. 다 폄훼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분들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물론입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이요? 네, 훌륭한.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네. 당신들이 비난하는 대형 교회, 사업체 같은 교회도 많지만 훌륭한 교회도 많아요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저도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거든요. 네. 야학을 하느라고 네네. 교회 건물을 빌려서 하다 보니까. 근데 하여튼 그렇게 변명 삼아 얘기하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목사나 기타 교육자들은 직업인이에요. 예. 돈을 벌어야 되고 람보르기니 차를 사야만 되고 한 달에 몇 천만 원의 활동비가 있어야만 되고 자녀를 유학을 보내야 되고 작으면 작은 대로 더 벌기 위해서, 큰 교회만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작은 교회는 더한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그냥 목격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체로서는 이해를 하겠으나 그게 마치 훌륭한 일인 양 주장할 때는 굉장히 당혹스럽다는 얘기죠. 선량한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목자들도 좀 있을 거예요. 네, 아닙니다. 있을 제 거예요.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텐데 있을까요? 제 주위에는 꽤 있습니다. 네. 네, 저 신앙의 힘이 아니면은 하지 못할 일들을 하는 정말 아름다운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왜 없겠습니까? 당연하죠. 아니 근데 신앙을 가진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정말 많죠. 함석헌 목사님도 있었고. 네. 그런데 교회를 배경으로 했을 때는 그것이 다른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네. 여기 앞에서 잠깐 이런 그 무소유 운동에 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김갑순 선생님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잠깐 생각이 나네요. 페이커교. 네, 돈만 생각하다가는 결국은 천국운동 사라지고 장사꾼이 될 것이다. 깊은 울림을 줍니다. 여기까지 해야 됩니다. 네. 제가 신랄한 말을 어떻게 두서없이 했지만 심층 신앙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건 좀 다른 의미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은 존경심과 동경을 갖고 있죠. 네. 지금까지 김갑수 문화평론가 그리고 정선태 국민대학교 교수님,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레너드 코엔의 할렐루야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6171님, 모든 사람들 그리고 기독교 신자들이 예수처럼 살아갈 수 있다면 사회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성경이 주는 희망을 본받아야 합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퀴즈 정답은 1번 집행유예였습니다. 모바일 커피 쿠폰 받으실 분은 라이브 비데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십시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